네, 반갑습니다. 수학생당 구원하학원 중3 국어 3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국어 교과서의 글 다 하고 난 다음에 심화 수업으로 고등학교 1학년 선배들이 보는 수능 모의고사. 교과서도 고등학교 때 있겠죠. 국어 교과서 말고 수능 모의고사의 비문학 질문은 어떤가? 이제 맛보기로 했으니까 그거 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요. 시간 좀 더 남으면 문법 문제도 한 번 더 수요일 하는 거 조금 더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첫 번째 이제 101쪽입니다. 101쪽 첫 번째 글이고요.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내용을 예측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죠.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 어휘에 대해서 뜻을 좀 이제 아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보면 느림보, 나무늘보의 역발상 생존법. 여기 보시면 나무늘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느림보라는 것은 아마 대충 알 거예요. 코알라와 함께 더불어 대표적인 느림보죠. 그것이 느리니까 자연에서 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천적들에게 도망치지도 못하잖아. 먹이 경쟁에서도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느리니까 빠른 애한테 먹힐 수 있으니 경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동물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느린데 아직까지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죠. 저희가 어떻게 살긴 사는데 미스테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나 봐요. 알고 봤더니 역발상을 해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럼 느림보 나무늘보가 어떻게 발상을 역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발상이라는 것은 생각이라고 바꾸시면 되고 여기라는 것은 그래? 남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뭔가 독특한 개성적인 생각을 좀 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혜주하고 은설이 평상시에 너는 생각이 어떻게 기발하다, 생각이 또라이냐 이런 소리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혜주 너무 착하게만 잘하거든요. 쌤은 평상시에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장난같이 이런 것들 그 순간에 천재란 말도 그렇고 순간에 번뜩이는 아이들 얘기하면 어이가 없죠. 당황스러워서 웃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적절한 어휘 표현이 뭘까를 항상 이제 고민하면 순발력과 뭐랄까 이제 그 관계를 윤활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답니다. 자, 나무늘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존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일단. 그죠? 우리 모르는 거니까 정보 제공하겠죠. 근데 그런 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것이 있을 것인가? 하다가 이제, 왜냐면 제목이 전체 글을 다 압축하긴 하지만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늘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하는 건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러 갑시다. 자, 1단계 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또 친절하게 또 이제 질문을 했네요. 안 적어도 질문이면 눈이 딱 들어오겠죠, 이제?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는다면 치타다.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죠. 하지만 치타는 우사인 볼트처럼 단거리의 명수. 짧은 거리만 잘 달려가요, 명수. 병명수 아닙니다. 왜 이런 것 같아? 좀 더 이제 발음이 없잖아. 가스할 명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또라이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명수입니다. 잘 달리는 사람. 장거리나 마라톤 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타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치타가 어떤 특성 있는 달리기 동물인지. 선수에 빗대는, 육상 선수에 빗대는 것이죠. 워낙 빨라서 200~300m가 존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한계다. 그럼 그 넘어서는 못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타의 쫓기는 어린 영양, 이 사슴 비슷한 거죠.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영양이 몇 초만 잡히지 않고 달아나면 살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이제 도망치고 그래서 이제 직선으로 도망치면 잡히니까 이 왔다 갔다 지그재그하고 그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가운데 가장 느린 동물은 아직 처음에 이 달러 읽었는데 아직 화제가 안 나왔어. 그냥 치타가 좀 빠르다. 이번엔 느린 동물은 느림보의 대명사인 거북이는 알고 봤더니 동물이 아니었네. 포유류가 아니네. 파충류네. 포유류가 아니다. 거북이는 그럼 답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의 열대 우림에 서식한다는 말은 사는 거죠. 사는 겁니다. 동물이 사는 겁니다. 나무늘보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느린 동물인데 아직 제목에서 말하는 거예요. 생존법은 아직 안 나왔죠. 나무늘보는 항종의 나무 위에서 꼼짝도 않으며 18시간을 잔다. 많이 자네요. 많이 자네. 나무늘보는 영어로 플로스인데 이 단어는 본래 나태, 게으름 뜻한다. 이름에서부터 나태, 게으름이라는 게 있네요. 많이 자니까 아마도. 자, 그러면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린지 비교해보자. 나무늘보 얼마나 느린지 이제 설명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당 100m를 걸어가고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초대에 주파한다. 달려서 깨 때린다는 소리입니다. 치타가 최고 속도에 이르렀을 때 속도를 계산해보면 초당 29m. 엄청나네요. 반면 나무늘보는 나무 위에서 시간당 900m를 움직일 수 있다. 1분에 15m를 가는 셈이다. 그러면 사람은 분당 100m인데 1분에 15m예요. 이거랑 딱 이제 비교해보면 얼마나 느린지를 알 수 있겠죠. 마치 슬로우 비디오로 가는 것처럼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슬로스인가봐. 슬로우하다 그래서. 썰렁하죠? 네. 뭐 이런 정도예요. 세미기 개그가. 하지만 그것도 땅에서 이동 속도와 비교하면 그나마 빠른 편이다. 나무 위에서는요. 나무 위에서는 조금 그나마 좀 빨라. 땅에서는 분당 4m예요. 1초에 7cm도 가지 못한다. 느림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다. 스스로의 몸을 방어할, 이렇다 할, 심지어 무기도 없다. 발톱이라든가, 날카로운 이빨,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무 매달리기 좋게 발톱이 갈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을 뿐이다. 이건 무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나무늘보는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죠? 나무늘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왜 멸종되지 않았는지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 글에서는 코알라가 또 나옵니다. 나무늘보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코알라가 나와요. 왜 하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코알라는 호주 원주민의 말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뜻의 불라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코알라는 식물에서 수분을 섭취할 뿐 따로 물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주로 나무에 매달리 살고 나무늘보보다 더 게을러서 하루 20시간을 자며 나머지 시간에는 끊임없이 먹는다.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다. 똑같네요. 그런데 코알라 역시 멸종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저희 나무늘보하고 코알라랑 이 사례를 들어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이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공통점은 험한 환경과 천적들의 틈바구니에서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시대 조건을 가졌다는 점이다. 공통점, 동그라미 쳐볼까요? 접니다. 그럼에도 멸종되지 않은 비결은 무엇일까에 별표를 쳐보시고 비결, 비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나무늘보는 그 특성이 나와요. 야행성이며 밤에 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낮에는 아무래도 천적들의 눈에 더 띄일 테니까 가만히 있다가 밤에 조금 돌아다닌다는 거겠네요. 나무잎, 새싹 열매 등을 먹고 산다. 나무늘보가 주로 먹는 나뭇잎은 영양이 별로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다른 동물들은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먹는 게 좀 차별화가 되네요. 다른 애들이랑 같이 경쟁하지 않네. 그러지 않는다. 나무늘보가 나무 위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도 이유도 천천히 소화하기 위해서다. 이게 아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신진대사가 이제 먹고 숨 쉬면서 에너지 만들고 이제 배출하는 그런 것들 신진대사예요.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를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느릿느릿 움직인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느릿느릿 되는군요. 갤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존하게끔 진화한 것이다. 그쵸? 모든 게 다 신의 섭리대로 자연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늘 터져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왜 만들었을까 싶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코알라도 마찬가지다. 야행성이고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주된 먹이는 유칼립투스 잎이다. 작년에 호주에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영상 중에 그 느린 보인 코알라가 불더미에서 살아남으려고 뛰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구했거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코알라 죽었다고 하더라고. 아, 그거 좀 그랬어요. 유칼립투스 잎도 영향이 별로 없고 2시간 자는 생활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독성 물질이 있어서 코알라 외에는 먹는 동물이 없어. 그러니 잠을 자면서 장시간 소화하는 식으로 적용하다 비슷하네요.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천적들과 격리된 서식 환경에 살며 같이 나무 위에 살고 있죠. 다른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찾으셨을까? 아, 먹이 경쟁 여기 먹이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그럼 기억해야 할 문장은 되겠네요. 그렇기에 생존할 수 있었다. 이처럼 힘없고 느린 동물도 경쟁자가 없는 환경 이렇게 화살표 쳐볼까요? 이어보세요. 적응하는 진화 전략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경영학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동물 얘기하다가 경영학, 경제학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게 나무늘보 코알라가 포인트일까? 요게 포인트일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좀 더 가봐야 돼. 경영학에도 경영이 뭔지 알죠? 회사를 경영한다든가 뭐 운영한다든가 그런 데 필요한 학문이죠. 이런 개념이 있다. 응?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말은 이런 개념은 요런 개념이죠.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다 이런 개념이죠. 어떤 걸까? 바로 블루오션이다. 보면 파란 큰 바다. 오션은 이제 C랑 다르게 큰 바다를 말해요. 대서양, 뭐 태평양 이런 거죠.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가 레드오션이고 블루오션은 먼 바다, 큰 바다다. 레드오션에서는 수많은 어종이 생존의 이전투구 진흙밭의 개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생존 경쟁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전투구를 경쟁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뭐 그렇게 항상 그렇죠. 경제학에서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이 먹을 사람이 많은 경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레드오션은 그렇다는 것이고 블루오션은 엄청 넓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블루오션, 레드오션이고 블루오션 설명하려고 레드오션 개념을 끌어들인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다. 나무늘보 코알라도 이런 거다 본다면 레드오션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의미하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이라면 레드오션은 이렇고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다. 현존하지 않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은 개척하기는 안 되겠네요. 이 시장을 개척하면 소위 대박을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글에서 나와있지 않지만 찾기가 어려워.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터진 나무늘보나 코알라가 지상에 연하고 맛있는 풀을 놓고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벌였다면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주장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 위에서 맛없고 질긴 풀을 주식으로 삼았기에 다른 종들과 먹이 경쟁을 벌이지 않게 되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야말로 진짜 블루오션 전략의 창시자들이지 않을까 싶다. 자, 좀 쉬운 글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하기를 쌤과 함께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언급은 좀 해줘야죠. 나무늘보, 코알라의 생존 전략은 먹이 경쟁을 안 했다. 그래서 레드오션, 블루오션 나왔을 때 블루오션 전략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눈을 좀 돌려라. 이것이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인 역발상. 동영에 이런 사례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이 역발상 생존법이 되는 것이다. 와, 그래요? 어떻게 생각나는 게 없네. 이런 사례 되게 재밌던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원래 배달은 그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배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플랫폼에 연락하면 업체도 플랫폼에 등록해가지고 거기 광고 보고 주문 넣으면은 띠링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라이더랑 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중간 플랫폼이 역 플랫폼이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거 되겠어. 전화하면 되지. 전화하면 바로 되는데 뭐하러 또 중간에 이렇게 귀찮게 막 누르고 막 그래.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근데 지금은 그게 대세죠. 배달 민족이 대세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있죠.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런 창의력이나 막 그런 안목 이런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문학 같은 거 이런 것들 읽어보면 문학이 다 상상력이거든. 시라든가 소설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래요. 공통소리를 하면. 그래서 그렇다고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책을 읽었다는 건 아니겠지? 짜증나거든요.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어휘 학습하기 가보시죠. 어휘 한번 3개밖에 안 돼요. 체크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요새 맞춰봅시다. 그래, 본문 한 번 더 보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중에 되면 이제, 좀 높이면 한자성어 이런 것도 공부할 거예요. 별도 이런 것들. 속담 이런 것들. 자, 같이 볼까요? 자,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산다. 생물 따위예요.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서식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되게 그렇다. 어휘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람이 서식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터넷상에서 왜 보면 어디에 서식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막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소개할 때. 근데 그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일부러라도 뭘로 썼다면 식물이나 동물이 잘 사는 것이 서식이지 사람은 서식이 아니야. 자, 늪지대에서 서식하다. 숭어는 열돈에서 연해가 해안가 가까이 있는 연근해라는 말을 써요. 연해, 근해. 가까운 바다. 합쳐서 연근해라는 말을 써요.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를 연근해라고 합니다. 서식한다. 두 번째, 지나치게 말을 한다라는 말은 오버해서 말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나칠 과자를 써가지고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계 제일의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얼핏 어휘의 감각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그래서 얘가 세계 제일의 피아니스트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막 고민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언이면 그냥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이게 이중부정 나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이중부정은 긍정이야. 알지? 그러니까 지나치는 게 부정 하나고 아니다라 했으니까 이거 항상 과언이다 이런 말은 거의 없어. 항상 관용적으로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 항상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다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야. 그래서 오 세계 제일 피아니스트야? 오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 자, 세 번째,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가 막히거나 분리되다. 우리 지금 코트 때문에 자가 격리다. 코트 격리 우리 배웠죠? 화살 칼럼에서 격리입니다. 격리. 네,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난폭하다 알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세 문제 있고 총 6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앞에 있는 세 문제를 쌤이랑 같이 한번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네 문제 4번부터 7번, 6번까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요. 만약에 이게 3학년 교과서니까 어느 출판사든 3학년 교과서인데 이게 이제 네, 어휘학습은 쌤을 또 올리고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이걸 공부해서 내용을 다 알아요. 학교 시험 본다는 상황에서 여러분 2학년 때 봤을 거 아닙니까? 내신 공부하면 다 알지만, 이미 여러 번 공부 알지만, 막상 시험 때는 한 번 더 훑어보는, 네,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험 볼 때는 한 번쯤 훑어보고 문제를 가는 것이 맞다. 여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도 많이 까다롭진 않아서, 다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습관이 굳어지면 고등학교 가서 지금도 그래요. 아는 거 하고 쑥 넘어가서 그거 깜빡 실수한다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훑어봐라. 전체 그리면은 이게 처음 부분이구나. 중간 부분 잘렸네. 왜냐면 문제는 항상 다음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니까. 특히 소설 같은 데에서 이 부분에 없는 거 물어봐가지고 난 다 아는데 이 부분을 안 물어본 거 했어. 그럼 난 내가 아는 건데 이 부분은 없지만 아는 건데 그걸 고르잖아. 틀려. 무슨 맥락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부분이다, 중간 부분이다, 끝 부분이다. 그런 정도는 한 번쯤은 훑어보고 문제를 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훑어보셨죠? 이제 그거 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글은 이 문제는 사실적으로 읽고 잘 판단하는 거예요. 코알라는 포유류 중 가장 느린 동물이다. 나무늘보가 있었고 코알라가 있었는데 가장 느린 동물이다 했을 때 보면은 위에 보면 보겠습니다. 코알라에 대한 정보는 일문단에서는 가에서는 나에서는 나무늘보는 나무 위에서는 시간당 900m 1분에 15m 이고 땅에서는 1초에 7cm 그럼 포유류 중 최고의 느린 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코알라는요. 코알라는 나무를 더 게을러서 하루 20시간을 자며 그래서 20시간 때문에 18시간 20시간도 기억이 났어. 그래서 비슷하겠지 뭐 하고 1번 이렇게 가면 찾아봤지만 이런 거예요. 한 번쯤 찾아보는 거야. 실수할 수 있으니까 1분 분당 900m 1분 15m 이런 얘기는 코알라에서는 없어. 20시간만 있지. 코알라 정보는 다 어디야? 다 달라있는 그렇죠. 눈으로 지금 보시면 되죠. 일본에서는 이게 아닌데 확인할 수 없는데 잠은 좀 많이 자지만 느리다고 정말 알 수 없는데 해서 코알라
가장 느린이라는 거에서 확인할 수 없어. 안 나왔어. 실제로 느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인할 수 없는 정보야. 그렇죠? 확인할 수 없는 정보야. 1번 그래서 하면 안 돼. 2번 볼까요? 코알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이다. 이런 것도 그렇다. 그러면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다. 따로 그걸 먹지 않는다. 그런 객관적인 정보 데이터만 나와 있지, 정보만 나와 있지. 코알라는 가장 물을 못 먹으면 죽는다. 수분 섭취 일단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있잖아. 여기 코알라 생존, 수분 섭취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라는 언급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죠? 4번. 나무늘보의 주식에는 풍부한 영양소. 이거는 좀 확인할 수 있다. 바로, 고민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4번. 레드오션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산업의 양식을 의미한다. 이건 레드오션의 개념을 확인하면 바로 이제 OX 할 수 있겠죠. 5번에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서식지 및 이런 거 조심하세요. 봐봐. 서식지하고 먹이잖아. 서식지와 먹이 다 확인해봐야 돼. 하나라도 아니면 아닌 거야. 서로 경제관계에 있다. 좀 느리니까 그럴 수 있다. 나무 위니까 봐봐. 나무 위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서식지가 나무 위니까. 근데 먹이는 다르잖아. 그리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면 둘 중 하나 죽었겠지. 이건 좀 그렇다. 내가 확실하게 X 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4번이 일치하죠. 4번 일치해서 판단 내릴 수 있겠죠? 좋습니다. 2번 봅시다. 2번도 여러분이 이제 표시를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우는 동안. 이따가 쓸 거예요. 보시면 이 글을 읽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렇네요. 이 글에게 발생하는 문제. 글 읽고 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거라든가 궁금증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1번 보시면 포유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하면 이게 이 글에서 포유류가 정확히 뜻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교재에 언급되어 있는데 궁금한 거야. 모르는 애들은 포유류가 뭐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보통 포유류는 젖먹이 동물을 포유류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우사인 볼트를 인용한 이유가 뭘까?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생태계에 기여한 점은 무엇일까? 기여라는 단어 아니죠? 뭔가 도와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멸종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해볼까? 5번. 나무늘보는 무척 느린 동물을 알고 있는데 이런 특성이 나무늘보의 생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냥 보세요. 이 글을 읽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기 어려운 것은 글을 읽으면 충분하게 의문점을 가질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했을 때 생뚱맞은 게 좀 있어요. 이거 보세요.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생태계에 기여한 점은 무엇일까? 이게 생태계에 대한 기여가 키워드인데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그래도 생태계에 도와준 점이 있다. 생태계 순환에 독성 있는 걸 먹어줘가지고 다른 것들이 독성이 안 걸렸다. 이런 그런 식의 이게 있어야 확인할 수 있고 그래 되겠죠? 1번 괜찮고 2번도 아까 선생님 글 읽으면서 그 치타가 얼마나 빠른지 알기 위해서 우사인 볼트하고 또 이제 마라톤 선수, 장병렬 선수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는 이유 나와 있죠.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본문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관련해서 따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민을 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한번 미리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떠한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네, 한번 볼까요? 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떠올린 다음 질문을 해결한 내용으로 됐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는 얘기겠네요. 그럼 이 질문이 뭘까요? 공통점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먹이 경쟁하지 않는다. 나무에 산다 안 돼요? 먹이 경쟁하지 않는다가 공통점이죠. 생존에 있는 거. 그래서 모두 야행성이다. 2번에 방어할 무기가 있다. 3번에 독성 물질 소화할 만한 튼튼하구나. 모두네요. 그죠? 4번에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천적들을 피할 전략을 세울 만큼 기능이 높구나. 5번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천적들 격리된 환경에서 살며 다른 동물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먹이를 먹는구나. 5번이 되겠네요. 모두 야행성은 이제 나무늘보만 되는 것이고, 무기는 나무늘보도 없고 코알라도 없다는 언급은 없어요. 그렇지 아마도 없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나무늘보가 아니니까. 또 3번에서도 이거는 이제 코알라만 해당이 되겠죠? 나무늘보는 몰라요. 독성 있는 먹이가 없다고 언급 없으니까. 4번에서는 지능 얘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렇지만 5번은 격리된 환경, 경쟁할 필요가 없는 먹이를 먹는다는 점에서 생존법이라는 공통점은 맞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런 문제 유형이 공통점 있는 거야. 공통점은 이제 주 대상이잖아요. 주 대상 공통점을 묻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많이 써먹어요.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있을 때 봐봐. 모두 야행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글이 좀 쉬워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좀 복잡한 글도 있을 거예요. 정보가 비교적 많은 그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A가 나무를 보고 코알라가 B잖아? 그러면 모두 야행성이다라고 했을 때 봐봐. 이건 그 사례가 나왔을 때 하는 게 하겠는데 우선 어떤 원리인지만 알아봐봐. 나무늘보는 내가 A하고 B하고 정보를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무늘보 확실하게 알아. 나무늘보는 확실하게 야행성이라는 것을 알아. 그러면 나무늘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코알라는 아직 몰라. 모르겠어. 2번에서 황홀 무기가 있다라는 말은 나무늘보는 무기가 없다 그랬어. 확실하게 썼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A, B 중에 다 확인해야 되는 게 공통점이잖아. 근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왜냐면 이거는 나무늘보를 많이 언급했으니까. 그죠?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잘 알고 있는 A 하나 가지고 나무늘보는 무기 없는데 발품만 있다 그랬지 매달리는 거 무기 없다 그랬는데 또 여기 보면 나무늘보 코알라 이거 독성 이거 나무늘보 이거 없는데 독성 못 먹는데 먹으면 죽을 텐데 그죠? 아마도 또 나무늘보 코알라는 다양한 선생님들 나무늘보 지능 없다 그랬는데 언급 없는데 또 나무늘보는 격리된 환경이 있고 필요가 없는 먹이를 먹는데 나무늘보 그러면 선택지가 자동적으로
1번하고 5번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맨 처음에 풀었던 방식대로,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대로 1번부터 A, B 두 개 다 확인하면 시간이 2배 이상 걸리는 거야. 2배 정도 걸리는 거야. 응? 공통점을 확인하는 문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딱 스캔하고, 그래서 2번, 3번은 2, 3, 4번 제끼고 1번, 5번 두 개 남았잖아?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지금은 두 개 남았지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A 나머지로만 스캔했는데 답이 나온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죠. 고민 없이 바로 정답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1번, 5번 나왔으니까 이제 코알라 가지고 1번하고 5번만 체크하면 되지 2, 3, 4를 체크하지 않는다. 그쵸? 시험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했다시피 코알라는 야행성이다 라고 언급이 없으니까 또 그렇다? 1번으로 다 하면 안 된다. 1번 답 나왔잖아? 그럼 5번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A, B 두 개고 5개니까 10개, 10번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한 번, 그러니까 6번만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10번 스캔할 걸, 10번 확인할 거를 6번으로 10번을 줄인다. 이런 거는 단순하게 시간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이것 중에서 진짜 고민되는 선택지가 있을 때 고민되는 게 있는데 A가 아니야. 그럼 이건 아예 고민을 그냥 바로 지켜버리는 거지. 그런 효과도 굉장히 커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 고1 모의고사 풀 때 이런 걸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를 잘 알아두시고 써먹을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두 대상 문제는 잘 아는 A만 가지고 먼저 풀이. 정답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이건 나중에 적을 시간 줄게. 오늘 제 포인트니까. 그래서 3번 문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우고 좀 지울 테니까 뒤에 106쪽에 있는 4번, 5번, 6번 세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밑줄 그어가면서 표시하면서 풀어보세요. 밑줄도 그었어야 되는데 밑줄 다 그으셨나 모르겠네. 답만 체크하면 물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봅시다. 4번 보시면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에 대한 과학적 실험 결과를 전달했다. 과학적 실험 결과의 밑줄을 그어보고 이번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예를 통해 진화의 개념을 알기 쉽게 밝히고 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생활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생존법을 경제학 관련 개념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생태를 비교한 내용을 통해 포유류와 유대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판단을 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OX를 해야 돼요. 과학적 실험 결과 없습니다. 진화의 개념, 진화라는 말은 있지만 개념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X를 잘못 쳤네요. 진화했다.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라는 말을 했지만 진화의 개념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밝히지 않고 있어요. 3번, 교훈. 생활 방식은 있죠?
교훈은 없죠. 이게 이제 낚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존 전략법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환경에 맞는 생존 전략법을 알아야 된다. 라고 글을 끝냈다면 교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이 바로 경제학 관련 개념으로 넘어갔죠. 생존법. 격리된 환경에서 먹이 경쟁할 필요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것. 경제학 관련 개념. 블루오션이죠. 를 연결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세요. 경제학 관련 개념을 레드오션 하면 안 돼요.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법은 블루오션 관련이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고 5번에서는 유대주가 뭐예요 여러분? 나 처음 들어보는데 유대주가 뭐지? 나 처음 들어봐. 언급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갈 필요도 없죠. 유대주가 뭔데?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정답을 이런 방식으로 4번으로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면 훨씬 좋다. 쉬운 문제는 당연하고 어려운 문제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의 포인트는 문제에서 읽는 중의 문제를 해결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해서 읽는 중에 생기는 문제예요. 읽어가면서 뭐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든가 의미를 파악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글 전체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니은 글의 제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추측해 보았다. 지금 나무늘보와 코알라를 블루오션 전략의 창시자라고 한 내용이 타당한지 평가해 보았다. 니은 진화와 관련된 내용이 어려워서 과학 시간에 진화에 대해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았다.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리는 읽은 후에 하는 것이고요. 추측은 읽기 전에 하는 것이죠. 예측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가 뭡니까? 디글리를 헷갈려도 정답은 디글리를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 디귿의 내용은 읽으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 라고 평가해 보는 거예요. 또 여기도 이게 지나가는 내용을 읽으면서 어려워서 그 순간에 배경지식을 떠올려 보았다는 건데 문제가 없죠? 읽는 중에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 역시 이 글 읽으면서 배경지식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밑줄을 원래 시험에서는 그어주죠. 선생님은 일부러 안 그었어요. 왜? 체크하라고. 한 번 더 보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죠. 자, 그러면 배경지식과 관련하여 배경지식이라는 것은 글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예요. 이거 판단할 때 글에 없는 정보 글에 내용 관련은 있지만 글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외부 정보가 즉 외부 정보가 이 글에 없는 외부 정보가 있어야 되고 아닌 거였으니까 외부 정보가 없는 글 내부에 있는 정보만 있는 것이 답이 될 거예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1번에 보니까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경제학 분야의 용어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 두 개념의 뜻이 상반된다. 상반이라는 말 뜻은 서로 반대라는 뜻이죠. 알게 되었어. 2번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유칼립투스가 잎에 영양가도 별로 없고 심지어 독성물도 있다는 사실은 새롭게 알게 되었어. 요거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지식이죠?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자, 3번 보겠습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에게 레드오션은 먹이 경쟁자가 많은 땅 위를 의미하고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는 나무 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 얘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한 아까 1번, 2번처럼 그런 게 있을까요? 4번 갑시다.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나무 위에 생활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환경이 나무늘보와 코알라를 천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 5번 나무늘보가 게을러서 느리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게을러서가 아니라 신인 의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렇게 단서를 찾아보면 알고 있었다, 알고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라는 것은 배경식을 활용한 그런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3번은 글을 통해서 추론한 것이죠. 그래서 레드오션 블루오션 개념이 나와 있고 땅 위, 그리고 나무 위의 활동이 나와 있으니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으니까 연결 지으면 이거 되게 추론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추론한 거예요. 이건 이제 추론한 것이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은 아니다.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배경지식과 관련한 사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답은 3번 이렇게 확정합시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두 번째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잘 쉬었죠? 그러면 두 번째 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은 글이 두 개예요. 이 글 뒤에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2차 시 때 관점이 있는 글이에요. 관점이 다른 글이에요. 그러니까 공통된 소재를 가지고 관점이 다른 글일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사설 칼럼에서도 쌤이 좀 더 이따가 추구할 게 뭐냐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항상 하나의 관점만 보면은 편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최소한 쌤이 그 정도는 쌤이 이제 물론 설명할 때도 하긴 하지만 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아마 들어가 수능 고3 정도 모의고사에서 작년에 유형이 크게 한번 바뀌었거든요. 비문학글은 원래 3개였어. 좀 긴 거 3개였어. 단일한 글이야. 근데 작년에 바뀐 게 뭐냐면 가와 나가 있어. 이런 것처럼. 얘가 가가 되고 관점에 있는 다른 글이 나가 되는 거야. 근데 가와 나를 동시에 보면 공통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그런 게 들어왔어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글을 훈련하면 좋겠고 쌤은 교과서의 글들도 이제 끌어오긴 하겠지만 사설 칼럼에서도 비슷한 다른 그런 것들을 끌어올 것이다. 그래서 알고 있으시라. 이게 새로운 국어 지문의 트렌드다. 그러니까 대상은 같지만 관점이 다른 글 들어볼까요? 아니 내가 알려줄게요. 적어볼게요. 관점이 다르다. 자, 그러면 제목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 젓가락, 숟가락 알죠? 그러면 젓가락, 숟가락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잘 합니까? 이렇게 해줘? 은사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좀 다양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은 우리가 흔히 가정교육의 시작이 바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제때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 흘리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리고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그런 게 있죠. 왜? 생각하는. 그러면 이 글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에서 젓가락질이 시작이다. 젓가락질이 잘 돼야 밥상머리 교육이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젓가락질을 잘하자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질이 중요하다. 모든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메모해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젓가락질 참 특이하게, 이거는
칼럼이에요, 칼럼. 칼럼을 교과서로 끌어왔어. 우리가 공부하는 신문 칼럼이야. 젓가락질 참 특이하지 않네. 저러면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있나? 특이하다 해서 저도 젓가락질이라고 이렇게 약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게 뉘앙스가 있죠. 태도가 있습니다. 즉 글쓴이의 태도를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사안에 대해서 글쓴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것만 잘 파악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얼마 전 식당에서 한 젊은이가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경험. 글쓴이의 경험이 바탕이 되네요. 그죠?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젓가락은 한치의 공간도 없이 서로 딱 붙어 있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 것이 아니라 끼워 먹는 수준이었다. 누가 봐도 젓가락질이 서투르고 이상했다. 그런 경험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제가 나오고 있지요. 화제가. 최근 밥상머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밥상머리 교육 키워드입니다. 주목해야 되겠죠? 왜 주목받냐? 자녀의 인성과 학업에 유익하다.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인성, 학업 뭔지 알죠? 인성과 학업이 관련이 글쎄요. 아마도 이런 의도겠죠? 태도가 바르고 고들면 공부할 때도 요령 안 피우고 열심히 하겠지.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어른과 함께 식사하는 밥상머리에는 삶의 지혜가 풍성했다. 삶의 지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는 거, 그죠? 밥상머리에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인성함양, 인성이 바르게 잘 길러지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젓가락질 교육.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다.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바로 바탕이 바로 젓가락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포인트는 젓가락질 교육으로 넘어온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에서. 자, 이게 왜 중요하지? 그러면 놓치면 터라. 놓치면 안 되는데. 왜 놓치면 안 돼? 왜 중요해? 봅시다. 밥상머리 교육의 출발은 젓가락질 가르치기였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이 양반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이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지. 젓가락질 못하면 못 배웠다는 흉. 욕인 거죠. 흉을 들고 엉겨 다녔었다. 여러분들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도 마찬가지죠. 왼손잡이 하는 사람들 손 묶어놓고 오른손하고 그런 일도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젓가락질을 하는 것만 보아도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있었죠. 앞단락에서는 그러나 있었죠. 이렇게 접속 표현만 잘 봐도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같은 경우는 결론의 문장이 정리해주는 것이고, 그런데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결론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요. 정리라고 할게요.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제를 전환해서 강조한다고 그래요. 네, 그럼 적어봅시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아니라 요게 바로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에너지를 써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그러나 이후에요. 자, 봅시다. 요즘 어린이들은 어떤가? 개판이다.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후루룩거리며 흘리며 먹는 경우가 많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흉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어요? 그래요. 기업들이 이런 사정을 눈치채고 젓가락질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을 겨냥한 기능성 젓가락. 이거 손가락 껴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 애기들 다 있어. 혹시 여러분 그거 썼습니까? 개발했다. 기능성 젓가락은 젓가락을 겨냥하여 가까웠으면 좋았을 걸. 젓가락 쉽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기능성 젓가락은 편리함만 추구하고 젓가락에 숨겨진 힘은 깨닫지 못한 장난처럼 보인다. 그러면 숨겨진 힘이 뭐지? 물음표 해놓고 숨은 힘 찾으러 갑시다. 원래 젓가락은 막대기 2개면 충분했다. 젓가락질 동작은 돋보기는 단순하지만 계속되는 뇌의 자극 과정이다. 밑줄. 자극 과정이다. 하나, 숨겨진 하나, 밑줄. 화살표. 젓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은 미세하다. 아주 작고 세밀한 미자가 우리가 작다라는 그 미예요. 새는 세밀하다 할 때 그 미세자예요. 굉장히 작은 그런 움직임은 유아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아주 유익하다. 손가락 이게 봐봐. 미세하게 움직이려면 소근육을 써야 돼. 우리가 오늘 대근육 운동도 있고 소근육 운동도 있잖아요. 부작 내고 블록 이런 것들은 소근육 운동이야. 끼는 이런 것들은 대근육 운동이고 그게 아동 발달에 중요하죠. 그렇죠? 성장 발육에 유익하다.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려면 손가락 각각의 관절과 근육 정확성과 섬세함을 요구된다. 하나는 이거 뇌의 자극 과정이다. 그러니까 근육을 쓰니까 이게 신경 연결돼가지고 뇌가 좀 자극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특히라는 말은 이제 더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더 주목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쇠 젓가락은 저기 중국이나 일본도 젓가락 문화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무 젓가락이야. 잘 보면. 쇠 젓가락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무거우면서도 가늘다. 당연히 젓가락질 하는데 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을 필요하다. 무거우니까 들을 힘이 필요하고 가느니까 미세하게 집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 됐죠. 쇠 젓가락은 음식에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음식을 원하는 대로 찢고 자르고 모으는데 탁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로 김치를 찢는 것은 물론 손으로도 찢기 어려운 장콩 척척 집어낸다. 마술이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마술이라고 해요. 오, amazing, awesome 이래요 막. 또 있잖아. 숟가락이랑 동시에 있는 거 알아? 숟가락이랑 젓가락이랑 동시에 끼고 밥 먹는 사람 있어. 숟가락을 먹고 내려놓고 탁 올라 젓가락질 하고 내리고 숟가락질을 먹고 한 손으로. 이게 내려놓고 젓가락하고 내려놓고 숟가락이 아니라. 그럼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네. 포크, 나이프 이런 사람들 하고 척척 집어낸다. 깻잎절임 알죠? 이거 슬라이스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살짝씩 빼가지고 먹죠? 그리고 김, 얇은 김, 먹는 김으로 밥 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먹잖아요. 이게 안 하고 먹고. 고대 집중력, 무게를 감지하는 예민한 손의 촉각은 다릅니다. 이러한 힘을 기르는데 젓가락이다. 자,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우리나라는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세계 최고다. 양궁, 핸드볼, 골프, 야구 등의 경기력이 1등한다.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우승,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용접 기술. 용접 여러분, 용접. 쇠를 이제 빈틈없이 쫙 이어 붙이는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이런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 조선은 배 만드는 겁니다. 배 만들기. 지금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리량도 1위고요. 젓가락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들이 이게 충청 일부에 있는 거라서 충청 지역이에요. 어린이들에게 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젓가락의 달을 운영한다고 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인재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네. 그래서 요즘 젓가락질이 좀 부족하다. 젓가락질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데 이거 잘하면 뇌 자극도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근육 사용도 되고 손으로 하는 거에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이 좋은 걸 왜 안 가르치나? 기르는 젓가락 안 된다. 젓가락질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자면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이 정리라는 것은 쌤이 말하는 정리는 전체 내용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라도 좋으니 이 글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주제 딱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젓가락질 교육 중요하다. 인성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빨리 해라. 당장 해라. 이런 얘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로 여기다가 이제 뭐 기억하고 싶은 문장, 의미 있는 문장에서 따로 적어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좀 발견하기 좀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어휘학습 보면 선생님이 빈칸을 못 지운 걸까요? 안 지운 걸까요? 빈칸 안 지우는 게 가끔은 그렇다. 봐봐, 여기 예문을 주면 원래는 여기 이제 괄호를 하고 이걸 없애야 되거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없애야 되거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야. 이것도 또 학습이 될 것 같기도 해. 내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이거를 지웠는데 안 지우고 인쇄가 됐어. 돌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예문을 좀 많이 하면 이게 책들하고 또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 변명인가요? 변명인가? 자,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품성을 이 글에서는 인성으로 했었었지요.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추는 것은 함양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어릴 때는 아주 작다. 미세였었죠. 미세하다 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젓가락질에 대한 관점이 다른 두 번째 글을 보면서 첫 번째 글과 좀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네.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어른들에게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는 하소연합니다. 한 소리씩. 이 한 소리는 그냥 말소리긴 한데 어떤 뉘앙스일까요? 넌 젓가락질에 그딴이야! 이렇게 욕먹는 거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소리 듣는다. 하소연합니다. 제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말이야. 한 먹은 것 때문에 한 먹을 때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됐지. 젓가락질에 서툴다고 나한테 욕먹었어. 밥맛 떨어지게 말이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소연이죠. 젓가락질을 못 배워도 밥만 잘 먹는다고. 그러고 보면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뭐가? 젓가락질을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잘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 있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로인 거죠.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 정석하면 쌤은 항상 그래. 수학의 정석. 이 생각이 나. 여러분들 모르죠?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이게 수학 참고서의 바이블. 지금도 그렇죠. 지금 뭐 개념원리가 개념원리에 센 이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정석이 그냥 수학 정석이라고 안 해서 정석이라고 정석 그냥. 정석이 바로 이퀄 수학책이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석은 정확한 포석이라고 해요. 바둑 용어야. 바둑에서 이제 꼼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정석대로 딱 놓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꼼수라면 어떻게 뭐 그런 게 꼼수였어요. 자, 정석 가까운 거예요. 나름대로 정석이라면 나름대로 표준이고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바꿔 이해하면 표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석이라는 것은 스탠다드 이런 얘기지. 가까운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잘 먹을까? 그러면 굶어든 사람이 많을 텐데 표준 젓가락질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 한번 따져봅시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무거운 쇠 젓가락을 한 손에 쥔 채 김치를 뜯어내는 한국인의 젓가락질은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중국, 일본의 변조. 변주다라는 말은 비교해봐도 세계 수준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래.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앞과 뒤가 있는데 뒤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음식문화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젓가락을 쥐는데 완벽한 표준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을 때. 이런 거 보면 젓가락질에 표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규정해야 돼. 그렇지. 없었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구만. 왜? 그 근거가 뭔데?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의 얘기잖아. 전문가 얘기니까 표준은 없다. 다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은 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이지 그것이 표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거 위의 젓가락을 집게손가락과 다음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대체 손가락과 한개 손가락을 이거 젓가락질 아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게 경험과 배경지식의 차이예요. 이거 읽고 넷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은 아래로 받쳤잖아요. 받친 뒤 엄지손가락으로 두 손가락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우리는 한국 사람은 잘 알아 이걸. 그냥 읽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읽느라고 진을 뺏는 거예요. 배경지식의 차이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읽어두는 게 좋아요. 어떤 글이든. 자, 중국에서 발원, 기원, 유래, 기원, 유래 이런 표현으로 바꿔도 괜찮죠? 우리나라 게 아니었어? 중국이었구만. 3천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두 개의 짝대기를 요리조리 쥐어보는 과정에서 인류가 지혜를 짜 모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추정이네. 이 때문에 젓가락의 정석 저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자를 찾아내니 난 단언컨대 확실하게 말하건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저작권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없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문기구예요. 표준화기구에도 등록되지 않은 젓가락 사용법을 가지고 누가 젓가락질을 잘하네 못하네 따지는 도도한 움직임. 도도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도하다고 할 때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네가 막을 수 있겠어? 이런 거예요. 도도하다는 말은 쫙 흘러내려가는 거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도도하다라는 말은 움직임이 언제 비롯됐는 비롯이라는 말은 시작이라고 바꿔도 돼요. 되었는지 따져볼 만합니다. 그렇죠. 젓가락 사용의 저작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젓가락질이야, 젓가락질 표준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역사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았을 테니까. 한국인의 젓가락, 숟가락 문화를 20년 넘게 연구한 주영하 한국어전연구원 교수는 교수님이네. 주영하님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어. 교수님이야. 교수님은 전문가네. 전문가이고 큰 따옴표니까 직접 인용하니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주영하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은 얼마나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풍속이다. 뭐야? 일본 거였어? 그렇군요. 일본 거였네. 일본은 왜? 궁금증. 일본 왜? 이런 식으로 물음표하면 더 좋겠지. 그럼 단락과 단락 사이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원래 한국의 문화에서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 숟가락! 더 중요했다. 밥과 국만으로 연명이다.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겁니다. 조선 민중에게 젓가락은 호사스러운 물건이다.
호사스럽다, 사치품이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다. 왜냐면 밥과 반찬 말이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국과 밥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은 없죠?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 부족. 근데 젓가락을 사용할 정도라면 부자라는 의미야. 자기에서 밑반찬을 부지런하게 차려 먹던 양반님네나 소장하는 희귀품이었던 것이다. 실제 옛 풍속화를 보면 민초라는 말은 가난한 힘없는 백성을 우리가 민초라고 합니다. 양반은 없어요. 백성 중에서 양반은 빼고 가난한 평민들을 민초라고, 초자가 풀초자예요. 풀초. 그러니까 풀처럼 보잘것없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중. 그리고 숟가락만 들고 밥 먹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교과서에서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림도 있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은 양반가의 남자가 아니면 가진 경우가 드물었고 양반 여성들도 숟가락으로만 먹었습니다. 남녀 차별에, 신분 차별에 이 젓가락에 그런 역사가 있었네요 라는 사실도 알았네요. 그죠? 남녀 차별에, 신분 차별에요. 그죠? 반면 숟가락을 쓰지 않는 일본, 맞다. 일본은 숟가락을 안 쓰더라고요. 젓가락 다 먹잖아. 젓가락 사용법이 정교하게 발달했다. 정교하게 아주 그냥 굉장히 세분되고 정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대충 지지 않고 법도에 따라 짓는 게 있었답니다. 근대화 이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젓가락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일본이고, 최근 젊은 엄마들 사실 유행하는 젓가락 교정기, 아까 그래서는 기능성 젓가락이었죠. 그리고 뽀로로 그려있고 막 그런 거 많습니다. 발명한 것도 일본이다. 그랬어?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에서도 외식업과 근대적 위생관이 발달하면서 젓가락이 주법이 되었다는 것이 주영하 교수의 추정입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화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 너 밥상에 불만 있냐? 라고 참견하던 옆집 아저씨는 일본에서 건너왔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일본 문화라는 것이죠. 젓가락질을 잘하는 것, 따지는 것은. 그러면 굳이 기원도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젓가락질의 그 기원도 모르고 알고 봤더니 일본 문화인데 이러면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젓가락질의 기원도 모르고 일본 거였어? 굳이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꼭 지켜야 할 문화인 양 강요하고 못하고 때리고 욕하고 흉보고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확인하면 되지 뭐. 젓가락 잘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못 배웠나? 못 배웠냐? 라고 구박을 받으신다고요? 그럴 때에는 당당히 얘기하세요. 한국인의 어른, 봐봐, 일본인 대신에 한국인이 아닌 한국인의 얼은 숟가락을 담습니다. 젓가락 안 합니다. 숟가락을 담다. 숟가락을 퍼먹는다는 거잖아. 국과 밥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른 여러분,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빠진 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얼빠진 놈 이렇게 얘기하고, 군대 가면 이제 얼차려라는 그런 벌을 받아요. 그게 정신을 차려 이런 뜻입니다. 얼차려. 한국인의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 1번, 2번 요것이 정리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래 109쪽에 있는 111쪽에 있는 정리하기에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네요. 이 내용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정리 더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다 읽고 나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라고 그럼 다 끝나자마자 중요한 내용이 머릿속에 남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훈련해 버릇해야 긴 글이라도 중요한 내용이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자, 다 정리했으면 어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많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어휘 한번 여러분 체크해 봅시다. 네. 어휘 연습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는 우리가 하소연이라고 합니다. 하소연. 하소연. 자, 112쪽에, 이거는, 일정한 방식, 표준, 기준이라고 아까 책에 보충 설명했었어요. 정석이 정답이고요. 자, 세 번째, 사회현상이나 사상 따위가 맨 처음 생겨난 그런 것을 우리가 발원이었고, 여기 고소설을 이제 고전 소설을 의미하고요. 고대 기록락이다. 그렇죠? 아랍 옛날부터 이제 설화, 신화, 전설, 민담들이 전해지다가 고려시대 때 이제 펼쳐집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발원이고, 그 다음 유행이나 사조. 사조는 그 생각의 덩어리들이에요. 생각의 덩어리. 사조. 사상의 흐름 이런 것들이 사조예요. 세력 따위가 바짝 성행. 성행이라는 말은 융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구마구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물결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강물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도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다. 아까 그 연명한다라는 그 뜻이 연명하다. 백성들 민초. 그래서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가다. 연명입니다. 연명은 되게 겨우겨우 입에 풀칠 정도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게 연명의 뜻이 아니에요. 아셨죠? 먹긴 먹지만. 그 다음에 호화롭게 사치하는 태도가 있다. 그래서 봐봐. 호화롭게 사치한다. 호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상스럽게 꾸미다. 여러분 이런 긴 문장들은 문화작품에 있는 그 예문을 따온 거예요. 사전에 있는 거. 읽어보면 문장이 좀 길고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지니어 간직하다. 내 소유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소장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소장하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미로 생각하여 판정하다. 미로 생각한다. 우리가 하는 거를 추정하고 있다입니다. 추정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팩트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생각한다가 추정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113쪽에 3단계 객관식 문제 풀이가 있고요. 관점을 비교하는 거라서 가를 보시면 첫 번째 젓가락질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 글은 그렇게 필요 없다. 너무 강요하지 마라. 라는 그런 글이었고, 기억니은들을 물어보고 ABCD 물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런 리을 읽으면 문제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이런 식의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리을 여기 D 있잖아. D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짜증 안 내고 어디에 있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많으면 이 표시가 많으면 어디 뭐 있는 거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왼쪽에다가 이런 기호들, 구호들을 표시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하나, 팁 하나 알려드리고요. 우리는 방금 글을 읽었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번부터 뒷페이지 15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좀 넘으면 되죠? 보시면, 우선 그 한쪽에 있는, 118쪽에 있는 7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짧게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세요. 네. 이제 한번 풀어보셨죠? 7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은 공통된 화제예요. 공통된 화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바와 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먼저 제끼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두 개일 때는 젓가락의 중요성. 젓가락질 교육과 젓가락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젓가락의 중요성이냐. 기원과 역사. 젓가락 중국에서 뭐 왔다 발원했다라는 그런 거 있지만 가에는 있지만 화제라고 할 때는 많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언급만 되어 있지. 왜? 진짜 말하고 싶어서 젓가락질 교육이니까 젓가락이 뭐다 나가 잠깐 언급할 수 있지. 그래서 화제라고 보기에는 숟가락의 차이는 이건 좀 그렇죠. 젓가락 문화권의 공통점, 젓가락 문화권만 나왔죠. 한중일 문화권만 나왔지 공통점을 젓가락 쓴다? 이게 진짜 말하고 싶은 거냐? 여기 보시면 젓가락질 교육 이 키워드죠. 키워드. 젓가락질 교육 이것이죠. 가는 확실하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젓가락질 교육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뉘앙스 아니었나요? 글을 읽을 때 젓가락질 교육 뭐 똑바로 해야 된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 기원도 불분명하고 일본 문화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나를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세련되지는 못했는데 출판사에 있는 그 문제를 쌤이 가져온 거거든요. 아마 쌤이 생각할 때 이거를 좀 고민해 본다면 올바른이란 말의 의미가 가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의 시작이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나에서는 올바른이라는 것, 그러니까 올바른이 하나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람들이 막 젓가락 표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고요. 제대로 그 기원도 불분명하게 일본 겁니다. 그냥 나는 각자 개성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교육이라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고난도인 거야. 만약에 1번이면 3번, 4번 중에 비스무리한 게 내를 오답이 하나 있다. 그러면 굉장히 5번을 적당하다 이게 올바른 거거든? 5번이 답이거든? 5번을 답으로 하기에는 나에서 걸렸을 거야. 나에서 걸렸을 거야, 나에서. 아니, 올바르다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어땠어? 좀 애매하다 싶으면서 이제 가는 확실히 나가지 애매한데 그래도 쟤네 한 게 5번이다? 나 갔었어? 그렇게 가야지. 시험 볼 때는. 괜히 뭐 망설이고 끝까지 파는데 안 돼. 일단 확실한 거지. 왜? 아니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5번 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기 5번이 딸이 아니고 5번을 했는데요. 가는 건데 나는 도대체 뭐예요? 이거 젓가락 교육 부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근데 왜 답이에요? 학교 선생님 우리 장문에 장난 따져줄까? 이럴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말하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젓가락질 교육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석이 아니고 정석이 아닌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욕먹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그거를 많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걸 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7번은 이게 좀 함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8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 일치 불일치 문제 전형적인 유형이죠. 근데 가와 나가 동시를 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네요. 같이 꼼꼼하게 봐야 되겠네요. 좀 길죠. 그리고 선택지도. 한국 문화에서는 젓가락보다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
나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질에는 손가락 관절과 근육이 많이 사용된다. 이거 가에서 확인되죠? 이거. 젓가락질 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일본의 영향 때문이다. 이거 보세요. 젓가락질 교육 중시한다는 말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일본의 영향이다. 일본은 이제 판단한다면 나에서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죠? 나의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일본의 문화이다. 젓가락질 교육 중시하는 거다. 관련성을 따져볼 때 나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4번까지 갑시다. 외식업, 근대적 위생관의 발달로 젓가락이 주발하다. 외식업, 근대적 위생관. 이것도 이제 나에서 언급된 것이죠. 5번.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필요하다. 이거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필요하다.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에서? 가에서. 근데 이게 나무젓가락이었나? 쇠젓가락 아니었나? 쇠젓가락 안에 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나무젓가락, 쇠젓가락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아까 요 3번에서 이게 3번에서 이런 때문이다라고 나에 언급되어 있죠. 근데 딱 읽자마자 보자마자 이거 원래 봐봐. 정속 진짜 되면 읽고 그냥 나 지금 안 보고 바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어. 일본 영향이 맞지만 저를 중시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 근데 이 5번 보니까 객관적인 팩트잖아. 우리가 읽을 때 쇠젓가락 확실히 무거우니까 힘 더 많이 쓰니까 정교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나무젓가락 가볍잖아. 아니 이거 확실히 아니겠네. 미시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지. 가에 가가지고. 그래서 3번이 애매했다면 패스하고 바로 5번으로 가는 것이다. 시간은 엄청 아껴줬다. 확실하게 맞고. 그런 것이죠. 이거 나와 있죠. 3번도 나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정답 확정하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시죠. 이 9번은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주세요. 뭐 때문에? 내용 전개 방식 때문에. 내용 전개 방식은 봐봐. 글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내용이라는 것은 주제, 중심 내용, 세부 내용 다 포함한 주제를 향해서 다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달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달라요. 우리가 같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혹은 시인지 소설인지 따라서 그 전달되는 그 정도가 미세한 차이는 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글은 내용의 형식이다. 형식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인 거예요, 수단. 그런데 내용 파악하는 거는 이해력을 키우면서 할 수 있지만 형식은 약간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해. 예를 들면 뭐 경험을 통해서라는 거 이런 방식을 암기하는 거야. 이런 방식도 있다. 글의 내용을 풀어나가는데 사례를 든다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다든가 속담이나 뭐 관용구 이런 것도 인용한다든가 또 뭐 비교 제도를 쓴다든가 정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문학 독서 문제를 풀 때 암기사항이 있다면 이 정도가 암기인 거예요. 즉 이런 거 문제 제기 반박 공통점 차이점 상반을 두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이런 방법 이렇게 방법과 개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드러내는 방법과 그 방법을 드러낼 때 쓰이는 용어. 이런 것들이 좀 암기사항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거의 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나니까 여러분 나 가가 아니에요. 나를 동그라미 치고 보면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전했다. 경험, 친구의 뭐 하소연 뭐 이렇게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험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깨달음을 전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기존의 관습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반박했다. 그럼 기존의 관습, 이미 있는 거예요. 관습이란 말은 습관, 문화 이런 것이죠. 반박했다는 건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지. 3번 대상 2개. 그러면 이게 공통점 차이점 따지려면 대상이 뭐 덩치가 비슷해야 돼요. 레벨이 비슷해야 돼요. 근데 대상 하나만 얘기하지 않았나요? 또 상반된 두 의견이라는 말은 찬성 반대 두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새로운 방안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 이런 것들도 그래. 형식을 묻는 문제긴 하지만 내용과 아주 관련이 없진 않아요. 내용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왔었나? 젓가락질을 젓가락질 필요하다는 사람과 굳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한편의 주장으로 있는 거잖아. 나만 보는 거니까. 새로운 방안. 또 시간이 흐르면 사람 인식의 변화. 인식은 생각의 변화인 거예요. 옛날에는 젓가락질이 꼭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래야 되거나. 그건 이제 가해 좀 있죠. 가해. 요즘 좀 그렇고. 나입니다. 이런 것들 따져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2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기존의 관습은 젓가락질 잘해야 돼. 이거. 근데 거기에 문제다. 기원도 분명하고 일본 영향이다. 한국인의 어려운 수술에 담겼다. 너무 강요하지 마라. 이런 거였잖아요. 자신의 경험은 없죠. 또 두 대상 자체가 없어요. 상반된 의견도 없고요. 또 인식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답을 하시고 10번의 어휘 여러분 이것도 적절하지 않을 거니까 뭐 짚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발육이다 자라나는 것이고 B가 용접이라는 뜻이겠네요. 네. C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분의 현상, 사실을 찾아낸다. C가요? 발원이라는 것은 근원이다. 어딘가에서 이거 시조 만들어가서 내려왔다. 이런 게 발원인데 찾아내는 게 발원이었나요? 이건 조금 우리가 어휘에서 배운 바로 적절하지 않죠. 또 D 겨우 살아간다. 명명이겠네요. E 미루어서 판정한다. 추정이겠네요. 네,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틀린다. 왜? 모르니까 어휘를 정확히 말뜻을 모르고 문맥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휘력을 좀 이제 뒤를 좀 알겠고요. 자, 그래서 10번에 3번 정답이겠고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기업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요. 이것도 이제 9번처럼 아까 9번처럼 내용 정리 방식의 문제와 똑같은 유형이에요.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했다. 통계 자료 객관성을 높였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사례는 알 거예요. 그렇죠? 실제 사례니까. 통계 자료라는 말은 여러분 통계자료라는 말은 숫자, 보통 뭐 퍼센트 이런 것들. 숫자, 이거 하네. 퍼센트, 이런 게 좀 나와야지 통계자료,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어야 통계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3번을 보니까 친구의 이야기로 그릇에 관심을 유도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였다. 문장의 어순을 바꿨다. 어순 바꾼 건 우리가 문학에서 도치법 다 있을까요? 도치법이라고 하는 도치법. 도치법인데 어순이라는 것은 문장의 순서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이런 어순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이거 바꾼 거예요. 사랑해 나는 너를 이런 식으로. 과연 그랬는지. 그러면 바꾸면 주제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봐야 되겠네요. 정답을 여러분 한번 특별 한번 내보세요. 기억은 집어낸다. 젓가락질 막 집어낸다. 굉장히 잘한다. 뭐 이런 사례가 괜찮겠고요. 니은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통계자료? 숫자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통계자료가 아니라 니은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바로 답 나오겠네. 니은은 뭐겠습니까? 니은도 사례야 사례. 기억처럼. 그렇죠. 운동기구, 운동이니까 사례이지. 그래서 이거는 봐봐, 여기 봐봐. 방법과 개념이라고 했잖아. 여기 이런 것들. 할 때 통계자료라는 개념 하면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근데 니은 숫자 안 나왔잖아.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또 디귿. 리을 볼까요? 전문가 누구지? 리을. 아까 우리가 이분 전문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 교수님 전문가만 기억한다 그랬잖아. 그치? 했고 미음 어순 바꿨다. 미음 어순 여기 보시면 한참 올라가야겠네. 잠깐만. 여기 보시면 그럴 때에는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이게 이제 맨 마지막인 거야. 라고는 앞에 가는 거지. 그래서 보면 그럴 때에는 당당히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원래 어순일 거예요. 근데 이걸 더 강조하려고 어순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미음도 해당하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례, 통계 자료, 일상적인 친구의 신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형식에서 이런 것들은 다 법칙이 있다. 어긋난 것이 아니다.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내용을 묻는 문제는 글에 따라 다양해요. 글이 A 내용이면 A 내용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요. 내용 파악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형식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다. 그 한글 몇 개가. 그건 좀 암기해 두면 훨씬 이제 적용하는 데 편하겠죠. 그거 말씀드렸고, 12번,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전한 것은 12번, 13번, 또 그 뒤에 15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12번 보겠습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가와나의 공통점. 공통점은 가이든지 나이든지 먼저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가를 보니까 기억을 1번 보니까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는 되죠. 이번에 설명문? 가가 설명문이었나? 가도 안 되고.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연구했어? 연구가 아닌데. 4번 책을 읽고 책을 읽고 얘기했나? 책을 읽고? 가 아닌데.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깨달음 바탕으로 반성? 가가 아닌데. 가만 가지고 다 아니에요. 이럴 때는 나를 볼 필요도 없이 바로 1번으로 간다. 1번으로 간다. 물론 1번도 나도 맞죠? 그래서 근거는 많고 나 같은 경우도 주영아 교수님도 있고 그렇죠? 근거 가에서도 뇌의 기능 저쪽 있잖아요. 주장은 저렇게 필요하다, 굳이 필요 없다 이런 내용 될 것이고. 자, 12번에 1번 했습니다. 나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있나요? 없네요. 없습니다.
13번, 나의 관점. 나의 관점이란 나의 주장이에요, 주장. 주장이고 주제입니다, 주제. 뭐 숟가락질을 잘 못해도 상관없다. 숟가락질이 중요하긴 하지. 그렇지만 이걸 잘 못해도 상관없다. 젓가락질 아닌가요? 이렇게. 이건 나의 관점이고, 숟가락 판단해 봐야 되고. 이번에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젓가락질 정확하게 해야 한다. 3번, 표준 젓가락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아니? 이거. 젓가락은 젓가락이 일본에서? 아닌데? 젓가락 교육인데? 이런 것도 이제 걸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3번이 나의 관점에 존재한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게 필요 없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젓가락 정해야 한다. 이거는 가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고, 인성교육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나에서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죠, 5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번으로 가야 되겠다. 이죠? 1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보시면 뇌 손상을 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법 중 하나가 젓가락질이라고 한다. 올바른 젓가락질이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젓가락질을 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바른 젓가락질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도 근육을 많이 쓰는 그런 표준 젓가락질이라고 하는 가에서 말하는 그런 젓가락질이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가와 관점이 동일하다. 나와 동일하다. 가와 나의 관점이 대립한다. 가 나의 관점이 대립한다. 이거 보시면 보세요. 대립하긴 하지. 가랑 나랑 서로 대립하긴 하지. 가나가. 그죠? 3번도 한번 보세요. 3번도 틀린 말은 아니야. 가랑 나랑 달라. 대립하는 건 맞아. 대립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잖아요. 4번 가나의 관점을 절충했다. 절충? 절충이 뭡니까? 절충. 절반씩 짬뽕했다. 뭐 이런 겁니다. 5번에 가나 모두와 관점이 다르다. 가나 어디를 생각 안 된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게 다르다라는 말은 그렇죠? 그랬을 때 보기랑 관련이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뇌 기능, 뇌 기능 발달 아니고는 가에 언급되어 있었죠. 그래서 1번으로 가시고 3번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보기랑 관련은 없다. 보이는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 가나를 비교하여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글을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재를 바탕으로 주제가 서로 다를 때 주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해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글을 읽으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면 1번 볼까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 편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아까 은솔 친구가 편협이란 말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알면? 아니 어떻게 다양한 게 있는데 편협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까? 편협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 선입견을 가진 그런 사고, 좁은 사고를 가질 수 있다. 아닙니다. 알 듯 많이 몰랐다면 문에 맡겨야죠. 1번, 2번, 3번, 4번이 1번, 2번, 4번으로 맞으니까 3번 가는 것이죠. 화제와 관하여 젓가락질 교육에 관하여 자신의 관점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가입니까? 나입니까? 쌤 같은 경우는 나가 맞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 가지 연필 쥐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필 쥐는 거는 표준이 좀 필요해. 글씨가 똑바로 잘 써져야지만 좀 공부도 잘 되는 것 같거든. 그런 통계도 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건 붓글씨잖아.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네. 유심히 좀 봐야 되겠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선뜻 효과야? 라고 하면 좀 그렇죠. 보시면 주제는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효가 전달하는 글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글의 형식이다. 아까 말했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시와 소설은 형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느낌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같은 주제에 대해서 형식이 다르면 그것도 이제 이런 형식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네. 야 저런 형식에서는 똑같은 사랑인데 저런 효과가 있네.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형식을 한번 써볼까? 저런 형식 한번 써볼까?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 효과예요. 이 5번 같은 경우는 아셨죠? 자, 그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심화 수업 117쪽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중상국어 심화 수업 해가지고 고1 모의고사 독서 지문 1개를 이제 했습니다. 출처는 작년도 11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1 모의고사에서 인문 지문, 철학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지문만 한번 읽어보세요. 표시하시고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보시면 여기 이거 오늘 수업 포인트는 1번, 2번, 3번. 그래서 관점이 다른 글이 수능의 대세가 됐다. 가나 세트 지문이 있다.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 관련된 문제에서 공통점 묻는 문제는 잘 아는 하나만 가지고 먼저 스캔하고 그 다음에 체크한다. 정답 개수를 줄여라. 그러니까 10번 할 거를 6번으로 줄였다. 그리고 접속표현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지만 다음이 중요하다. 더 밑줄을 더 긋는다면 거기에 가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고등 비문학 지문 독서에서는 접근법을 먼저 계열을 말씀드리면 45문제가 있고요. 총 3개의 지문이 있습니다. 글이 3개가 나오고 문제는 15문제고요. 4문제, 5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6문제는 좀 길어요. 그게 아마 가나 세트 문제가 그렇게 좀 길어요. 그러면 6문제가 다 달라요. 어휘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 것이 16번에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는 것도 있고, 기억력 구절 풀이도 있고, 비교하는 것도 있고, 또 뒤 넘어가시면 반드시 외부 사례가 있는 보기 세트 문제가 19번, 보기 20번, 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난구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지문당 시간은 10분 이내에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4문제짜리보다 6문제짜리는 1, 2분 더 빼고 더 늘릴 수도 있어요. 보통 평균자가 10분 정도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몇 분 걸렸죠? 풀지 않고 읽기만 그냥 지문 좀 읽고 문제 읽기만 하는데도 대략 한 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여러분 줄여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지문 읽을 때는 좀 이제 고민이 좀 되겠지만 문제로 들어가서는 배운 바대로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지만 이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국어라는 것이 그래요. 시간만 많이 주면 거들거들 읽으면 이런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80분 동안 45문제 풀어야 됩니다. 80분이라는 시간이요. 1시간 20분이라 길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툭툭 지나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벌써 지나갔어요. 4시에 만나서 벌써 이렇게 갈 시간 됐어요. 이렇게 시간이 몰입하면 훌쩍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문제 풀 때 딴짓합니까? 안 합니다. 몰입하면은 진짜 시간이 툭 지나가요. 그런데 프로세스대로 딱딱딱딱 가서 약간의 고민이 있겠지만 뭐지? 이러면은 시간이 금방 쫙 들려가지고 푸주도 못 풀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모의고사입니다.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한 중3은 그냥 자격증 받을 거고 여러분들이라면 고등학교 내신이 똑같이 하잖아. 안 배운 친구들 중학교 학생처럼 그냥 한두 번 보고 들어간다고. 문제도 그냥 잘했어. 평가 문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만 풀고 쌤이 말해주는 그런 문제 같은 거 안 풀고 학원에서 훌륭하지 안 하면 자습 평가 문제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하면은 되게 쉬워.
금방금방 풀어요. 어려운 거에 대해 난도 있는 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훈련 안 하면 벽이야 벽 그냥 어떻게 넘어갈지를 몰라.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래.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집중해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다. 읽기, 해결하기예요. 읽을 때는 키워드만 잡을게. 하던 거야. 첫 단락에서 화제를 찾는 거야. 제목은 없잖아. 그 제목 예측할 수 없어. 첫 단락에서 예측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봤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시 할게. 그냥 지금 한번 집을 해봤으니까 첫 단락에서 여러분들은 하지만 들레즈 있잖아. 첫 단락 보면은 117쪽에 하지만 들레즈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들레즈의 더더군다나 차이의 차. 이게 딱 정확한 키워드야. 들레즈는 사람들이랑 필요가 없고 차이의 차가 딱 키워드야. 근데 그 배경을 차이의 차를 설명하려고 그 앞에 개념을 중시하는 개념주의자들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그냥 바로 들레즈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야 뜬금없다고 생각해. 이런 게 있는데 문제가 있어. 들레즈는 이런 걸 얘기했어. 그러면 당연히 화제는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단락에는 첫 단락 이하 단락에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때 여러분들은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여기에 이제 정의, 비교, 대조, 예시, 분류, 분석, 유추, 과정 많아요. 전문가 인용 이따가 쓰세요 원설. 전문가의 견해 인용 관용 표현 사용 여기에 접속 표현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지시 표현 이와 같은 하면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접속 표현 중에서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다음에 정리 문장 나오고 그러나 다음에 앞에 있는 거랑 다른 포인트 나오고 화제와 마찬가지고 그러나 다음에 새로 화제가 바뀌어가지고 전환되고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그냥 공식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바로 그냥 딱 들어가면 비교하면 공통점이고 대조하면 차이점이에요. 정의는 뜻풀이라서 화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1단락도 여기 보면 1단락에서도 개념이랑 뭐 나왔잖아. 다행히 이거는 화제는 아니었어. 이거 하면 들레즈였잖아. 이런 것처럼 대조는 차이점이야. 차이점 주대상이라는 얘기야. 뭐가 중요한지는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시했잖아. 사례들로 설명한 거야.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과정은 순서야. 그러면 순서가 첫째, 둘째, 셋째 어그러졌는지가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걸 파악하면 그 흐름도 알 수 있고 문제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쌤이 익히듯이 버겁겠지만 자유로워질 때까지 익히시면 된다.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두 개. 발문 분석하고 선택지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발문에서 함정 안 빠지고 가장 이런 거 조심하고 안을 동그라미 치고 가와 나오면 가인지 아닌지 표시하고 선택지 분석에서 키워드 밑줄 긋고 이것이랑 매치시킬 때 들잖아요. 복잡하고 몇 단락이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되면 기억이 나는 것도 한두 개 있고요. 세 개 정도가 헷갈리면 키워드 잡아가지고 이거는 3번의 이 키워드는 이 단락에 있었지? 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 나오면 바로 넘어간다. 지체 없이 다음 문제로 간다. 똑같이 작동한다. 어디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쑥 지나가요.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문법도 풀어야 되고요. 문학도 해야 되고 시, 소설, 고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게 모의고사
45문제예요. 내신과는 또 달라요. 내신은 하나만 나와. 문학이면 문학, 2학년 고등학교 가면 이제 국어교과서는 그래도 시험 보겠어가지고 비문학 나오고 문학 나오고 좀 그래요. 그죠? 문법까지 나오지는 않아.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가 문학이잖아? 문학만 나와. 편하지. 근데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 계율을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길게 한번 해볼까요? 네. 숙제 2번에 하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세요. 이런 표시는 할 필요가 있겠죠. 가장도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 약속은 알아야 돼. 가장 하면은 메리트 오답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기존의 관점을 비판한 특정 견해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걸 발표한다. 와! 중학교 아까 내신 문제에서는 말아야 2개, 3개가 쓸까요? 말아야 3개가 없고 2개야. 근데 얘는 봐봐. 기존의 관점이 있는지 없는지, 비판했는지, 그 견해가 있는지, 이거 하나로 봐도 돼요.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했는지, 의의를 밝히는지, 하나, 둘, 셋, 4개야. 하나에. 그러니까, 판단해야 할 선택지 하나, 10개, 5개잖아. 5개인데, 하나에 4개씩이나 있으면 20개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답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3번 했겠지, 그지? 풀어보라 하면 풀어보겠지, 그지? 근데, 내가 말하는 말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게, 단락번호 쓸 거 아니야? 1문단에 3문단 쓸잖아. 이게 2문단에 있어. 요거 3문단에 있어. 같이 있겠지, 그지? 3문단. 요거 2문단이야. 어디에 있어? 이 1문단. 그 문단 번호만 써도 돼. 아니면, 다 있고, 다 있고, 이게, 근데 보통, 의미 밝히는 거는 끝에 있고요. 이 중요성이니까 끝에 있고, 이건 다 중간 부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몇 문단이 있다. 일단은, 더 바라는 바는, 이제 문장을 풀고, 더 바라는 바는, 지문이 있잖아. 네, 시간. 1분만 시간 더 주세요. 1분만 주세요. 근데 어디까지 갈 건지 내가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때는. 이게 지금 5문단이라고 쳐. 5문단 쓰지? 화면에 이 문장을 이제 풀고 나서, 이게 풀 때 1번 문장, 2번 문장, 3, 끝. 3개의 문장이 이거죠.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16번이었잖아요. 16번 선택지 1번에 얘는 5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가면은, 이게 바로 부풀학습이야. 이게 부풀학습이야. 근데 나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다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렇게 해버릇해야 돼. 그래야지, 한 번도 안 가지고 정확히 볼 수 있어. 이게 하면, 봐봐, 이렇게 하면 거꾸로, 글을 읽을 때 더 유심히 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문제니까, 다섯 문제지만 한 세트니까 수요일까지 여러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쌤이랑 맞춰보자고. 얼마나 확인했는지. 정답은 없다. 지금 안 줄 거야, 정답 절대로 안 줄 거야. 내가 다 알려줄 거니까. 그렇게 도전해보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못한 거는 수요일 날 또 이어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